이 주보에 나와 있는 혼동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만물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인간이 자신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게 되면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기점이 되는 동시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됩니다.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인간의 육체 속에서 각각 자기들 것을 모두 찾겠다고 주장하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주에서 모든 원소를 모아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주가 나를 낳아주었다, 우주가 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부모는 우주입니다. 나는 우주의 원소를 종합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움직이는 우주다, 나는 활동하는 우주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자기 소유의 재산은 자신이 잠시 관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할 이 만물은 참된 부모의 품을 거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년만의 더위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00년을 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최고의 더위 가운데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7월 말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쯤이었는데 8월 초에는 40도, 41도, 거의 42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이제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여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는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를 소재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195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세계기후회의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계 로비단체, 특히 에너지 산업 쪽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해가면서 기후변화는 사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산업계의 흐름이 결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도록까지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산업혁명 때보다 지구 온도를 2도 정도 이내로 상승시키자. 더 상승시키는 것은 지구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도 이내로 상승시키는데 전 세계가 협조하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가장 강국 미국이 탈퇴하면서 탄소 배출 조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지구가 뜨거워지겠지만 하여튼 올해의 이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산업혁명 때에 비해서 지구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도가 3도 오르면 네덜란드 학자가 발표한 건데 지상의 식물의 4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도, 5도 정도 오르면 지금의 인류 문명은 아마 거의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을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1972년도에는 로마 클럽 연구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1900년부터 200년 동안, 그러니까 2100년까지 성장 추세를 예측해 보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소비는 늘어나는데 보존 자원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을 혁신해도 지구 문명에 위기가 닥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정책, 각 국가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문명을 성장시키는 성장을 멈추는 것이 대책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는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지면 외계에서 자원을 끌어오면 되는 것을 가상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장을 멈추는 방안이 대책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가 성장을 멈추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고 또 소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진국, 개발국일수록 과소비 사회입니다. 소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이 그 상태로 머물려고 하지 않고 선진국을 따라서 과소비 사회로 진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현대 문명이 성장을 추구해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3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외국 어떤 기구가 진단한 건데 한국이 생태자원 과다소비 국가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에는 물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한반도가 과소비 국가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인이 현재의 소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남한 영토의 8.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 사람처럼 소비하려면 지구가 세계 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전 세계 국가들이 자원을 과소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여러 가지의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바다가 온갖 쓰레기와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도 온갖 쓰레기로 차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난화,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환경오염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해, 인재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수원에서 지하철을 타고 아산역까지 왔습니다. 신창행을 탔는데요. 짧은 팔을 입었는데, 짧은 팔 상의를 입었는데 춥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5번 버스를 타고 공대 주차장에서 내렸습니다. 그 버스도 냉방을 너무 해서 춥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몸이 뜨거운 분들은 그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이 여름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약간 덥다는 정도로 냉방하면 큰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과소비를 한 결과이고요. 또 지구에 큰 상처를 준 것인데 지구가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집 저 집 다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에 있는 물이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떤 돈 많은 집은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얕게 판 집들의 우물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 소비를 적절히 해서 비가 내려서 지하수로 찰 수 있을 정도로 소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 고향 당진에도 동네 한가운데 축사가 생겼습니다. 축사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옆집들이 지하수를 더 깊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가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근원에는 인간이 편리성을 추구하고요. 또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또한 소비주의가 결탁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특히나 광고나 마케팅에서 고객의 욕망을 자극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구는 지금 인간의 과소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각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그대로 준수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도, 그러니까 2도 정도 온난화되는 것으로 붙들고 있어도 다른 요소들이 온난화를 또 끌고 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 석유도 못 쓰고 석탄도 못 씁니다.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고 지구에 더 많은 나무를 심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기 중에 탄소 흡수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이 문제를 막자고 주장하는데, 과연 과학기술이 언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화석연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다른 에너지 산업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면 가능한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학적 문제는 접어두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연합의 관점에서는
이 물질의 소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3축복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으로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는 이것을 인간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물에 대한 오남용적으로도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일 원리는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을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만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만물 다스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에 대한 사랑, 만물에 대한 참사랑이 무엇인지 오늘의 훈독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의 훈독 말씀을 문단별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아보게 하고 또 이것과 내 일상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 건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주도로 이 각 문단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아마 여러분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신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다면 그건 오해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마지막 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인류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우주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출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수정란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나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음식물을 드시면서 가장 귀한 양분을 태아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자연으로부터 섭취한 양분 덩어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우주가 나를 만들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활동하는 자연, 활동하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우주를 사랑하고 우주를 주관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문단입니다. 핵심은 아마 우리는 만물에 대한 관리인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궁극적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일상의 물건은 공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는 물건부터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몸도 공적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침 오늘 주보에 그 순서, 예배 순서 제일 밑에
사회자가 우리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인 존재는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전체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이런 말씀도 뜻깊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존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도 공적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설교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설교자로서 다 파악하고 다내서는가 항상 염려되고 긴장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문구는 대강 이해하겠는데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공적 존재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식구들에게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총장님이시라면 아버님을 가까이 뵙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공적으로 쓰고 계신지를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하여튼 이성적으로 최대한으로 제 마음을 열고 이해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문단까지 핵심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둘째 문단을 먼저 이해하고 셋째 문단 그 다음에 넷째 문단을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째 문단을 다시 보면 좀 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는 우주의 집적체고 자연의 집결체고 그런 나는 만물을 관리하는 존재일 뿐이며 내가 물건을 만물을 대하는 것은 공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하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것으로 보기보다 공적인 것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인류의 문제를 풀 열쇠를 내가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 나는 무엇을 공적으로 사용했었던가 또 무엇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공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공금이라고 하죠. 교회의 예산을 공금이라고 합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일이죠. 또 교회의 여러 기물 자산을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이런 데서 공적 사용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것을 쓰면서 이것을 공적으로 쓰자라는 생각은 제 경우에는 별로 하지 못해봤습니다. 내가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했지 내 것인데 이것이 공적이니까 하늘의 뜻대로 쓰자 교회의 뜻 따라 쓰자 이렇게까지는 마음을 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주보 순서지의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공적 존재는 전체의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공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고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사적으로 쓰는 것보다 공적으로 쓸 때 그 물건의 가치가
크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금이나 교회의 기물, 자산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물론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또한 내 소유이지만 내 소유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늘 앞에 드리면서 그 11조로 드린 그것이 공적으로 사용될 때 내 나머지의 10의 9도 공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을 세워가는 것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분의 9조차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겠죠.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 내 물건을, 우리의 생활용품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나바다란 말이 저는 기억납니다. 귀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물건을 아껴 쓴다 하는 뜻이죠. 아는. 그 다음에 나는 나눠 쓴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쓰는 것보다는 이웃과 나눠 쓰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꿔 쓰는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이것을 쓸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필요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면 그것도 더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쓰는 거죠. 재활용입니다. 도시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갖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문대학교는 폐기물 재활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안 쓰는 것, 집에 묵혀두고 있는 것을 나눠 쓰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고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하는 것도 공적으로 더 가치 있게 쓰려는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몸마음이 좀 불편해도 소비하려는 욕망을 줄이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인에게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국가 전체가 인류 전체가 할 수 있다면 화석연료 사용 중단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적 사용은 참사랑이고 우리가 만물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공적 사용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참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보통 참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많이 생각했지 만물에 대한 생각으로는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제에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를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천성경 647쪽에 보면 참된 사랑을 갖고 만물을 보호 육성하는 사람이 만물에 대해서도 참된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사용하려고는 했지만
만물을 보호한다, 만물을 육성한다라는 생각은 농부들은 하겠지만 우리가 볼펜을 쓰면서 또는 책을 쓰면서 자동차를 쓰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유교 개념에서는 성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룰성자에 물질하는 물건하는 물입니다. 만물을 사람이 제대로 완성시킨다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호 육성하고 자연 환경, 우주 자체, 지구촌을 보호 육성하는 깨어있는 참 주인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천성역 658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쓰는 물질,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 내 생활권에서부터 음식이나 옷이나 주거의 모든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물을 참 사랑하고 만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참 사랑은 공적으로 취급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먹을 수 있을까? 물론 소화를 잘하고 적절하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먹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삶, 선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음식이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오늘의 말씀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 주인인데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만물을 공적으로 대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도 공적으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표상을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만물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호텔에서 가장 작은 수건을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휴가 때 여행 가서 펜션에서 어떤 숙소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집안 곳곳에 쌓아두는 물건들이 과연 남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 자신들을 공인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삶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선배로부터 참 부모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분들로부터 참 부모님의 삶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만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공적 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오늘의 말씀에서 첫 문단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만물에 대한 참 사랑은 만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포함됨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저희를 만물에 대한 참 주인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주인 노릇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이재일의 이름으로 보고하옵나이다. 아멘.